안녕하십니까. 통찰TV의 조승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남한과 북한의 미래 10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한과 북한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들, 남한은 남한대로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까? 또 북한은 북한대로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까? 대단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가? 여러분들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일본의 경우, 한국의 경우 두 개를 한번 나누어서 비교해 보면요, 정말로 극명한 변화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요, 메이지 유신이 성공을 했죠. 사실 과거에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경제력이든 모든 면에서 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본이 오늘날 세계 3위의 이런 국가, 경제발전 국가, 한때는 세계 2위였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제 선도국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 일본 국민이 원래 우수했냐? 그게 아니죠. 일본은 바로 료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메이지 유신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일본이 잘나서가 아니고 일본이 바로 과학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의 어떤 과학기술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공부하고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딱 이거 하나로 인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가 부흥을 했고요. 한때 세계 2위의 그런 선진국, 또 GDP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한국은요, 일본이 료마라는 개혁자가 나타나서 성공을 했는데 반해서 한국은 개혁파, 소위 갑신정변으로부터 시작된 이 개혁파들이 몰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쇄국 정책을 써버렸습니다.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과학기술도 차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의 국가 정책 때문에 일본은 세계 2위의 한때 경제 부국이 되었고요. 한국은 한때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수준의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나라까지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제 강압 정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식민지 생활 동안에 그런 비참한 그러한 일들을 엄청나게 겪고 치욕을 겪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가 정말 세계적인 부국이 되느냐, 아니면은 비참한 빈국이 되어서 나라까지 뺏기는 그런 처참한 지경으로 이르느냐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이런 새로운 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 그 새로운 산업혁명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는 반드시 국가가 그 변화에 순응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고, 국가가 순응하려면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이 바로 이런 새로운 산업혁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국가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시대적 변화에 적응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새로운 산업혁명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뭐 그런 일에 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나 정치인들도 내가 바로 내리는 이런 정책과 결정과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차대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적응력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하도 오랜 시간 동안에
적들의 외침을 받고요.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눈치 하나는 굉장히 빠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는 다행이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마침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의 산업이 전통적 산업과 신산업의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 산업 기반은 또 중요합니다. 그 나름대로 신산업만 하고 되는 게 아니죠. 이 전통적 산업 분야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용시켜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새로운 산업혁명도 발전시켜 나가서 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5G라든가 또 IT라든가 BT라든가 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신산업과, 그 다음에 조선이나 자동차나 철강이나 이런 에너지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융합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된다면 세계적 국가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 결국은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G5 국가 안에 들어갈 것은 거의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세계 표준 모델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자, 북한이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4차 산업혁명은 아마 2030년이 되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갈 것이고요. 2025년에 되면 이미 판가름이 날 겁니다. 중간쯤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자, 북한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북한은 개도국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의 표준 모델로서 등장할 겁니다. 자, 지금 북한은 어떤 상황인가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산업 기반이 핵무기밖에 없죠. 미사일과 핵무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농경사회에 있어갖고 뭐 쌀농사 정도인데 거기도 비료 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거의 무기 기술만 조금 발전돼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도 잘 안 닦여 있고요. 철도도 잘 안 닦여 있고요. 모든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북한이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표준 모델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의 방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런 것인데, 북한은 기존의 산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득권의 반발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완전히 없는 가운데서 스마트 시티라든가 5G 통신을 깔고 인프라를 깔고 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또 데이터 산업도 육성하기가 너무 좋죠. 마침 북한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에 관련돼서 과학 기술은 꽤 발전돼 있어요. 무기를 만드느라고 또 해킹을 하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획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세계 표준 모델이 되기에 딱 좋습니다.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북한은 발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북한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후를 보면은요, 이제 북한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완전히 망조가 들었어요. 극단적 수준까지 파괴적인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급격히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남한은 어떨까요? 남한은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거의 도달했습니다. 사실 남한의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인프라나 5G 통신이나 산업의 모델이나 이런 걸 보면요, 이제 거의 선진국 수준에 와 있습니다. 남한이 어떤 면에서는 선진국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남한은 이 선진국 수준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것에 대한 표준 모델을 남한이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방역 모델에서 앞서갔죠. 거기에서 보여줬고요. 또 5G에서도 이미 한국은 세계 최고의 속도로 이 모델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개도국의 표준 모델, 남한은 선진국의 표준 모델이 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망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세계 경제의 모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미국도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한과 북한의 미래는 대단히 밝다는 것이고,
그 밝은 이유의 핵심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표준 모델로 변해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이용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